여러분,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이런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게임. 게임. 한국 같으면 케이팝. 케이팝, 드라마. 그렇죠. 한류 드라마. 저는 아무래도 학자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본의 야동. 그리고 이제 한국의 먹방이 있습니다. 자, 야동과 먹방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있는데 말로 표현을 못 할 것 같은데. 먹방이 해외에 처음에 소개될 때 이제 푸드 포른이라는 네. 말로 소개가 됐었어요. 진짜 야동이나 먹방이나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행동을 보여준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좀 더 근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류 욕구. 다른 사람들과 내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 야동을 그렇게 막 찾아보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학술적인 호기심에 연구차 찾아보게 됐는데 과연 이제 명불허전, 성진국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일본이 성진국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성대현 씨 네. 해본 적 있으십니까? 왜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시죠? 근데 저도 일단 일본 문화를 접했을 때 어디를 돌아다녀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 성인 배우들이 지나다니면서 뭐 사인을 받는다든지 또 그런 거를 어디서든지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게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성산업은 또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산업이죠.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나하고 타인을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나,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그래서 내 영역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영역을 굉장히 지켜줘야 된다.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데 약간 어폐가 있죠. 나를 드러내기 싫은데 네, 너무 드러내. 너무 드러내는 거 아니냐. 너는 너고 나는 난데 궁금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걸 알아보느냐? 엿보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몰래. 성산업 중에 이제 노조키아라는 엿보는 방이라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몰래카메라 형식의 예능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사랑을 나눈다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은밀한 행위입니다. 사랑을 나눌 때 어떻게 하시죠? 대답하실 필요 없고요. 본능적으로 으슥하고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힌 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의 아주 내부를 막 손 가만히 있어요. 막 탐색을 합니다. 탐닉을 하죠. 나와 타인을 구분하지만 교류는 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고는 싶지 않지만 엿보고 싶은 욕구가 합쳐진 것이 바로 이 야동인 것이죠. 한국인들은 밥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친구 만나면은 밥 먹었니? 밥 먹었냐 물어보고 이제 헤어질 때 언제 밥 한번 한 번 먹자. 하자. 이렇게 이제 밥이라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식사의 개념을 떠나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 대인관계를 매개하는 그런 매개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상당히 많이 바빠졌습니다. 친구한테 밥 한 번 먹자고 해도 언제 먹을지 약속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하는 욕구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자, 바로 이럴 때 보는 것이 먹방이라는 것이죠. 아유미 씨, 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느끼시기에 한국하고 일본의 그 사람들이 친구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차이가 느껴지셨었나요? 이제 일본 친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친해져도 어느 정도의 거리는 좀 두고 서로의 이제 민폐, 막 이게 안 되게끔 프라이버시한 부분을 서로 지켜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한국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가족처럼 나의 일처럼 이제 다 들어주고 생각해주고 그럼 좀 그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댄서들 중에서 일본인 친구인데 한국에서 댄서 활동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근데 되게 엄청나게 친절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저희가 연습실에서 배달 음식을 좀 자주 시켜 먹어요. 커피 같은 거를. 배달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제 두고 가시는데 저희는 보통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조심히 살펴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네, 오. 그래서 저희가 하고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엄청 친절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일본인들은 깍듯하고 예의 바르지만
좀 다가가기가 힘들고 한국 사람들은 훨씬 적극적이고 감정 표현이 굉장히 풍부하고 따뜻합니다. 그런 게 두 나라의 대표적인 차이인데요. 한국의 하회탈과 일본의 이제 노맨이라는 탈인데요. 진짜 다르다. 무표정이다, 무표정. 네. 하회탈로 대표되는 한국의 탈은 표정이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고 또 턱이 분리가 돼요. 아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정이 더 크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고정돼 있고 또 굉장히 절제된 표정으로 이제 연기를 하게 돼 있죠. 심리학에서 성격을 퍼스널리티라고 하거든요. 그리스 말로 페르소나라는 말이 어원입니다. 근데 페르소나는 탈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성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쓰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쓰는 나의 모습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탈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는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준비가 다르다, 마음의 준비가. 탈이야말로 두 나라의 대인관계를 가장 잘 요약하는 이런 상징입니다. 일본의 대인관계를 요약하는 개념 중에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개념이 있어요. 혼내는 이제 본마음이고요, 본심이고요. 다테마에는 말 그대로 만들어서 앞에다 놓는다라는 뜻인데 이 다테마에가 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뭐 만나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질서 잘 지키고 또 깍듯하고 자 이런 측면이 기본적으로 다테마예요. 그리고 혼내라는 부분은 일본인들도 본인만 알고 가족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뭐 친한 친구라든지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드러내죠. 드러내죠. 표정에서 다 보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 또 일본 사람들은 자기를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두 나라의 욕 문화를 보면 또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욕이요? 예.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바보, 바보. 일본어로 하면 빠까, 빠가, 아니면 멍청이, 뭐 멍청, 아호. 아호. 근데 이 정도는 애교라서 네네. 욕이라고 생각도 안 그래요? 하고 좀 심한 게 있다면? 그래서 심한 욕을 전 잘 모르겠어요. 심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너무 화가 나면 뭘로? 어떻게 해요? 쓰지? 추워, 추워. 쿠소가 이제 똥이라는 뜻이죠. 대표적인 일본 욕이 이제 바카야로는 이제 말과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말과 사슴이 욕이라니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하찮다는 느낌이 좀 들죠. 자, 한국은 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개가 들어간 거 또는 이제 뭐 식빵 는 이제 성기를 표현하는 용어들 또 이제 과거의 그 질병 연병할 뭐 이제 이런 거 뭐 형벌 우라질 육실할 뭐 이제 젠장 뭐 이런 게 다 형벌에서 많다. 또 이게 조합이 됩니다. 그래. 내가 널 어떻게 하겠다 그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게 막 그렇다면 젠장이라는 욕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뭔가 굉장히 이 장기적으로 이 네. 장기 안에 손상을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젠장은 제기 난장마질의 축약 버전이에요. 제기는 제 아기, 너의 애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장마질이라는 뜻은 이제 난장이라는 형벌이 있는데 묵지도 않고 막 때리는 거예요. 아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데. 너무 심하다. 무서운 욕인데? 자, 이렇게 우리 욕은 일본 욕보다 훨씬 뜻이 독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가 나고 누구 때문에 지금 열이 받았는데 똥. 뭐 좀 많이 남잖아요, 그죠? 똥.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요. 욕을 나누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친한 친구, 아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귄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봤다. 네. 이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반갑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야, 이 개 이제 하는 거죠. 그 왜 나오죠? 그 말이 근데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오는 네.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문화적 행위 양식이니까요. 친구들 사이에 이런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고 대화를 풍부하게 하는 감정을 이제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조미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시장에 전통 시장에 가면 가끔 욕쟁이 할머니가 하시는 가게 있잖아요. 무조건 가죠. 욕을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먹으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뭘 처먹겠다고 왔어? 막 이러고서는 탕탕 내려주시고 그러면은 맛있게 먹고. 일본에서는 아마 생각하기 힘든 그쵸, 문화가 그거는. 아닐까 합니다. 상대적으로 욕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일본에서는 자신들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 저거 부다같이 약간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본 저주 대행업체 사이트 화면입니다. 등골이 오싹해지시는데 이런 걸 과연 누가 할까 싶지만 저주 산업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이 저주에 굉장히 호되게 당한 유명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아 푸틴. 2022년 6월에 일본의 지바현의 한 신사에서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됐대요, 이게. 일본 경찰이 수사에 나섰던 사건인데 신목에다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붙인 이 밀집 인형을 대못으로 이렇게 박아놓은 거죠. 얼굴의 이제 이마 부분에는 이제 한자로 흉할 흉자가 써 있는데요. 이런 저주 인형이 발견된 신사만 10군데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나라가 대처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일본 문화 콘텐츠에는 굉장히 환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몽환적이고 환상적이고 지구와 우주를 뛰어넘어서 현실과 환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의 이제 연 매출이 연 1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일본의 이런 애니메이션과 비교할 수 있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이제 드라마와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실사를 좋아하죠. 실사, 실제 사람들이 나오는. 자, 한국인들은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이제 현실 세계를 보기를 바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목적이 지금 현실에서 좀 도피하고 싶을 때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보는 게 바로 막장 드라마입니다. 맞아. 자,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재벌 3세, 판검사, 의사, 변호사. 평소에 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근데 매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출생의 비밀, 뭐 사랑하는데 알고 보면은 뭐 남매다, 뭐 누구 딸이에요, 뭐 무슨 그럴 수 있어 김치 싸대기 치고 현실적인데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좀 들죠. 봉준호 감독님, 자, 기생충이 이제 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얘기가. 내 얘기 같기도 하고 나는 저러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러면서도 한국 관객들은 굉장히 여기 빠져들고 높이 평가를 했어요.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종류의 영화는 많이 안 나옵니다. 마침 이제 기생충 바로 전년도에 칸 영화제에서 이제 일본 영화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받았죠. 일본 영화로서는 이제 21년 만에 황금 종려상이었고요. 근데 이 황금 종려상을 받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냉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생충의 황금 종려상이 결정되고 나서 대통령 축전이 날아갔고요. 청와대 만찬에서 막 짜파구리 먹고. 근데 일본에는 이제 아베 총리, 당시 총리가 전혀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의례적인 축하의 말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영화가 일본의 치부를 드러냈다라는 점이었어요. 어느 가족이란 영화는 이제 일본의 실화를 모티브로 하는데 연금이 나오는 거 계속 받기 위해서 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걸 신고를 안 했어요. 가족도 이제 진짜 가족이 아니고 사회에서 좀 부적응자,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소매치기 하고 마트에서 뭐 훔쳐오고 이래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가족이 일본에 없다. 왜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세계인들한테 일본을 망신을 주느냐. 이런 이유로 이 영화가 이제 크게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사회가 됐든 우리 가족이 됐든 항상 아름다운 측면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좀 두려워하는 성격을 심리학에서는 회피성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인들의 성격이 이제 회피성 성격하고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회피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제 뭐 갈등이 있다, 누군가와 뭐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이걸 직접 부딪혀서 해결하기보다는 약간 내 내면 속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어 기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환상이라는 방어 기제를 씁니다. 말 그대로 내 내면 속의 환상 속으로 도피를 하는 거예요. 일본인들의 이 민폐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나 국가에 대해서도 나타나는데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제 어떤 할머니가 한참 후에 자네 사이에서 구조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구조대원들한테 한 말씀이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또 이제 얼마 후에 2015년도인가요? 그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에 이제 납치가 돼가지고 어떤 기자가 일본인 기자가 살해가 됐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기자회견을 하셔서 제 자식 문제로 이렇게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까지 죄송한 일인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 개념은 온이라는 일본의 개념을 이해하심으로써 조금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온은 이제 은혜의 은자입니다. 온을 태어나면서부터 뭐 이제 일왕, 뭐 나라, 주변 사람들 밑에서 내가 입는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을 입었으니까 나는 그 대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회적 의무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민폐가 되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더치페이를 꼭 해요. 맞아요. 그 이유가 오늘 내가 얻어먹었으면 다음엔 내가 사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민폐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또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일본에 이제 지진이 가끔 나지 않습니까? 뭐 지진 나면은 뭐 이제 건물 무너지고 가스 끊기고 수도 끊기고 해서 이제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구호 물품 같은 게 온대요. 그럼 이제 도시락이 쭉 와가지고 쌓여 있으면은 분배를 안 해주고 썩어서 버릴 때까지 거기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쪽부터 분배를 했다. 그럼 여기서 클레임을 걸면 어떡하냐? 여기서부터 분배했다. 그럼 저기서 클레임을 걸면 어떡하냐? 이 걱정 때문에 그걸 분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구나라고 느꼈던 경험이고요. 저는 네.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네. 선을 좀 우리는 잘 넘고 이제 선을 좀 긋잖아요, 일본인들이.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에게만큼은 선을 넘는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이분들이. 이건 왜 그럴까요? 굉장히 이제 예리한 질문이셨는데요. 오. 그러는 이유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선을 넘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와. 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진짜 벽을 넘는다, 선을 넘는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는 없는데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 이제 타라 입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탈라 입구. 탈아, 아시아에서 나와서 입구, 구라파, 유럽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산업혁명을 성공한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아시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어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주인공 이름들이 외국 사람들입니다. 들장미 소녀 캔디, 테리우스라든지 베르사유의 장미, 오스칼, 프랑스 궁정이잖아요. 일본인들의 인식은 이제 아시아는 미개하고 유럽은 우월한데 우리는 유럽 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옛날부터 한국을 약자로 봤습니다. 이건 한국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양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일본이 근대화에 힘쓰던 19세기 그때 형성된 인식입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 이제 당시 일본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들, 그때 그어놨던 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일본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부분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위상을 한국이 그동안 갖게 됐는지 굳이 눈을 돌리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